이런 것들인 거죠. 욕설, 폭언, 상처 주는 이야기 이런 것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 사이버 폭력 현황 대충 몇 가지를 제가 이제 봐왔는데, 보면 좀 놀라워요. 가해 경험이 거의 17.9%, 20%에 가까워. 그러니까 5명 중에 거의 1명꼴 정도가 가해, 뭔가 사이버 폭력을 누군가한테 해본 경험이 있는 거죠. 그리고 피해 경험이 한 30% 정도 이렇게 숫자까지도 나오는. 이 성인 경우에 그렇고 학생들 경우에는 그거는 조금 낮지만 사실 이 조사에 대해서 정확하게 믿을 수는 없어요. 아이들이 그런 응답에 대해서 정확하게 응답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사이버 폭력에 아이들이 괴로워하는 것들을 보면 이 커뮤니케이션 말에 의한 거가 제일 많아요. 그다음에 더 들어가서 이 사이버 폭력의 위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가 왜 바늘도둑이 소도둑된다고 사이버 폭력을 하면 그거는 이 오프라인상의 실질적인 폭력으로 이어지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실제 금품 빼앗김이라든가 집단 따돌림이라든가 이거는 사이버상에서뿐만 아니라 오프라인상으로 다 이어지죠. 강제 심부름, 폭행, 감금, 사이버 괴롭힘, 스토킹, 강제 추행, 성폭력 이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따님들 여자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들도 주변에 있는 거죠. 나쁜 어른들의 그런 유형으로 보면 사이버 언어폭력 이 부분이 사실 제일 많고요. 그다음에 명예훼손, 스토킹, 성폭력, 신상털기 이런 것들 그리고 왕따 이런 것들이 유형이고요. 가해하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하는지를 보면 이분도 또 충격스러워요. 재미있어서 재밌잖아요 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상대방에게 화가 나서 그냥 이유 없이 친구들하고 어울리려고. 사실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은 가장 무서운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실제 아이들 입장에서 왜 사이버 폭력이 힘드냐. 어른들 입장에서는 그거 뭐 신경 쓰지 마. 그냥 걔네들 네가 오히려 걔네를 왕따시켜버려, 무시해버려라고 우리 어른들은 쉽게 얘기하는데 사실 어른들도 직장에서의 왕따 당하죠. 어른들도 같은 그 동년배 어떤 어른들끼리 있을 때 그런 일을 당하면 아이들한테 그렇게 쉽게 얘기하는 것을 본인도 그렇게 벗어나기가 어려워요. 그 벗어나기 어려운 이유는 누군가 가해하는 사람이 있을 때 그 한 사람을 무시하는 건 가능한데 이 한 사람이 하고 집단적으로 할 때 또 무섭지만 더 무서운 거는 누군가 한 사람이 할 때 나머지 방관자들 그게 정말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딴 사람들이 가만히 있네 이거에 대해서 동조하지는 않지만 그냥 방관하고서 그냥 손 가만히 있는 그런 거에서 저 사람들이 모두가 나를 버리는구나, 모두가 나를 무시하는구나 라는 거에서 그 부분이 사실 굉장히 벗어나기 힘든, 저항하기 힘든 거죠. 그래서 그 실제 학교 폭력도 그렇고 사이버 폭력도 그렇고 우리 아이들 마지막 단계에서 힘들게 하는 부분은 그겁니다. 주변에 이 친구들과 어울리기 위해서 거기에 동조한다거나 또는 저 친구가 하고 가해하는 친구가 세 보이고 제가 저렇게 하니까 나도 그거에 뭔가 야 그러는 거 아니야 라고 나섰다가 나도 그런 거를 당할까봐 그냥 입 닫고 가만히 있는 그런 아이들을 보면 또 상처를 받는 거죠. 누가 시켜서 기타 이런 이유들 수치들 보면 대충 이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그 인터넷 익명성에 대해서 그 부분이 늘 문제가 되는데 이제 논쟁 포인트인 거죠. 인터넷의 어떤 민주주의, 이런 정보의 확산, 누구나 말할 수 있는 권리, 표현의 자유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익명성이 어느 정도 보장이 돼야지만 인터넷이 더 활성화된다는 주장이 있는 반면에 그 익명성 때문에 가해하는 경우에 인터넷 아이디나 닉네임을 알고 있을 뿐 누구인지 모르는 사람 이런 경우에 확실하게 48.9% 이렇게 수치가 확 올라가거든요. 익명성이 굉장히 무서운 건 거죠. 그러니까 양날의 칼을 가지고 있는 거가 익명성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DQ에 해당되는 이 미디어 리터러시 부분에서 더 잘해야 되는 이유기도 한 거죠. 사이버 폭력 대처법 초등학교 교과서에 실린 대처법이에요. 담임 선생님, 상담 선생님께 말씀드리기 여기까지는 그럭저럭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 신고, 상담, 신고 다 신고고요. 그러니까 학교 폭력 문제뿐만 아니라 사회적 폭력도 지금 정부하고
비혼청에서 갖고 있는 거는 가해 학생 처벌. 가해 학생을 처벌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보복행위 또는 그 아이에 대한 역시나 이렇게 프레이밍인 거죠. 너는 가해 학생이야. 이거 사실 굉장히 안 좋은 교육이잖아요. 그 아이가 바른 길로 가고 생각과 태도, 행동을 바꾸고 양지로 나오게 해야 되는데 너 가해 학생이야 라고 처벌하게 되면 걔는 영원히 약간 이 낙인이 찍혀버리는 각인 효과, 낙인 효과가 나와버리는. 실제 이렇게 되면 보복행위나 이런 게 무서워서 아이들이 대부분 신고하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학교 공동체, 나는 그 교실, 학교 내에서 공동체가 있는데 그게 이제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제2, 제3의 왕따라든가 서로 끼리끼리 문화라든가 선을 긋는 이런 것들이 오히려 생기겠죠. 그래서 이게 지금 대부분 하고 있는 건데 사실 인터넷 정신이라든가 네트워크라든가 SNS의 정신, 소셜, 아이들이 학교에서 지식, 뭐 기술, 경험 이런 것들만 배우는 게 아니라 학교 다닐 때 제일 해야 되는 사실 관계를 배우는 거가 좀 제일 중요한데 그거하고는 이제 반대되는 거죠. 사실 학교라는 데가 우리가 그 공부하는 곳, 뭔가를 배우는 곳이라는 거에 대한 생각이 되게 강하게 있는데 사실 그리스, 로마 예전으로 돌아가 보면 대부분의 학교에서 배우는 건 다 관계학이었어요. 그러니까 수학을 배우던 과학을 배우던 뭘 배우던 결국에는 인간 사회를 발전시키고 공동체를 발전시키고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인간은 떨어지면 나 홀로 되면 죽는다. 뭉쳐야 산다라는 이거가 있기 때문에 결국엔 인류가 어떻게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고 잘 살아가느냐 그걸 가르치는 거였거든요. 근데 지금 요새 학교에서는 그걸 안 가르치니까 관계를 안 가르치니까 나중에 대학 가가지고 공동 워크 하는데 이 프로젝트 하는 게 너무 어려워요. 학생들, 대학생들 막 싸우고 서로 하다가 결국은 자기 혼자 하고 5명이 하는데도 혼자 막 그냥 어거지로 리드해서 가고 이게 팀워크가 안 나오는 거죠. 그러고서 직장에 가서 보니까 이게 관계 이런 거를 내가 좀 잘해야 되네. 그래서 교본고 이런 데 가보면 처세 뭐 이런 쪽에 가보면 다 결국에는 무슨 책 나오는데 다 관계학과 관련된 책이에요. 예전에 이미 학교에서 배웠어야 되는 거를 못 배워가지고 뒤늦게 사회 나와가지고 어른이 돼서 그거 배우려고 그러는 거죠. 관계적이지 않은 그리고 뭐 이런 부분 알아두는 것도 중요하기는 합니다. 우리가 첨부는 해야죠. 아이들한테 이런 게 있으니 필요할 때는 SOS 쳐라 라는 거가 있지만 사실 이게 대부분의 제일 중요한 대안은 아닌 거죠. 학교 폭력에 시달리는 아이들 행동 유형들이에요. 보면 여기 까만 부분이 이제 오프라인으로 나왔을 때 학교 폭력 되는 거, 이 빨간색은 대부분 사이버 폭력에서도 같이 있는 것들이고, 이런 현상들이 나오면 일단 의심해볼 좀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학업 성적이 떨어진다, 아이들이 눈을 잘 맞추지 못한다, 말이 없어진다, 폭력적인 행동을 한다. 이건 자기가 봤기 때문에 그만큼 어딘가에 대해서 막 쏟아내는 거거든요. 폭력적인 말을 한다, 용돈을 걷어가고 한다. 이거 되게 중요한 시그널이에요. 방 밖으로 나오지 않는다, 문을 걸어 잠그고 혼자 있는 시간이 늘어난다, 스마트폰을 자주 보고 불안해한다, SNS 이 자녀들 아이들 우리 아이들은 저 엄마나 아빠하고 친구 맺기를 진짜 안 하려고 그러죠. 하지만 친구 맺기 안 해도 가서 볼 수 있으니 가끔은 들어가서 눈팅하실 필요가 있어요. 근데 이 아이한테 SNS에 우울한 글이나 사진 같은 거 올라오면 저는 100%예요. 방문을 걸어 잠그고 뭐 밥을 잘 먹지 않고 표정이 어둡고 학교 가기를 싫어한다 아이가. 전화 보내달라고 한다. 평소보다 컴퓨터, 스마트폰 사용 시간이 길어졌다. 의기소침해한다. 잠을 잘 못 잔다. 이런 것들이 다 사실 시그널입니다. 이런 현상이 나오면 사이버 폭력이 아닌가에 대해서 의심해 볼 필요가 있고 그런 거에 대해서 그냥 탁 쳐놓고 그냥 직접적으로 물어보는 게 좋아요. 너 혹시 그런 걸 당하니? 주변에 인터넷이나 카톡이나 이런 거 친구들이 너를 괴롭히니? 왜 이거는 학교 폭력이나 이런 사이버 폭력이 심하게 계속되면 결국에는 마지막 단계에 있는 게 자살로 이어지거든요. 이 자살 제가 이제 좀 잠깐 얘기했지만 자살 예방하는 비영단체를 운영한다고 그랬잖아요. 이 자살하는 거가 사실 살해하고 자살하고 거의 똑같아요. 동전의 양면이에요. 사람 관계가 문제가 생겼을 때 이게 핑거 포인팅에 해당되는 거가 남을 향하면 그러면 남을 죽이는 거고 그 핑거 포인팅이 자기한테 이게 오면 자살하는 거고 남을 죽이거나 그러면 나를 죽이거나
하는 이 자살하는 아이들의 마지막에 그걸 보면은 결국에는 이런 거에서 계속 시그널을 보내고 구해달라고 도와달라고 뭔가를 보여줘요. 말로 하든 아니든 뭔가 이런 행위를 하는데 주변에서 이제 몰라주는 거죠. 그러면 마지막에 그런 행위를 하고 그러는데 자살 위험군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보이기도 하지만 남들 눈에 잘 안 띄게 돼요. 그걸 어떻게 하느냐? 그것도 역시나 직접적으로 물어봐야 돼요. 그런 말 하기가 우리 사회에서 좀 쉽지 않은데 되게 꺼려지는데 너 혹시 자살을 생각하고 있니? 라고 직접적으로 물어봐야 돼요. 그거는 실제로 아카데믹하게 다 검증이 된 부분인데 자살을 물어보는 것처럼 이런 사이버 폭력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아이들한테 물어봐야 돼요. 그럼 이제 아이들이 답을 하겠죠. 영상 하나 보실게요.
이 사람들이 악플을 막 남기는 거 아까 재밌어서 누군가 사람들이 반응하는 거 나를 알아주는 거 이 악플 0.06% 대부분의 이런 친구들은 약간 컴플렉스가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거를 뭔가 남들이 그래서 나를 알아주는 거에 이제 뭔가 반응하는 거에 이제 움직이는 건데 사실 지금은 공감 능력이 부족해서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 왜 시리얼 킬러, 연쇄살인범 이런 사람들도 공감 능력이 상당히 떨어진다고 하잖아요. 남이 고통을 느끼는 거, 좀 이따 저희 영상 보여드릴 텐데 태어나자마자 신생아가 남의 고통에 반응하려고 하는 이게 타고나는 게 있는데 그 부분이 사실은 좀 망가진 거예요. 기능하지 않는 공감 부분이 되게 중요한데 몇 가지 소개를 드리고 저 공감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게요. 네티켓이라는 거를 1994년도인가 이 버진의 셰어 교수가 만든 게 있어요. 여기까지 인간임을 기억하라. 실제 생활에서 적용된 것처럼 똑같은 기준과 행동을 고수하라. 해주는 어떤 곳에 접속해 있는지 알고 누군가에 어울리게 행동하라. 다른 사람의 시간을 존중하라. 온라인상에 당신 자신을 근사하게 만들어라. 사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이 자존감하고 연결되는 부분인데 사람들 중에 그런 분들 아마 있으실지 모르겠어요. 사람들이 자꾸 나를 무시한다. 대부분 다 그래서 밖에 나가면 나를 무시하는 사람이 많아가지고 그것 때문에 괴롭다. 왜 무시하냐라고 하면 대부분 그런 사람 경우에는 자기가 자신을 무시하는 경우. 자기가 자기를 굉장히 사랑하고 존중하잖아요. 남들도 나를 존중하게 돼 있어요. 대부분. 근데 자기가 자신에 대해서 컴플렉스가 있거나 자기 비하, 약간 열등감 이런 것들이 있는 경우에 남들이 나를 보는 눈은 내가 나 자신을 보는 눈으로 보통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 자신에 대해서 근사하게 만들고 내가 나를 아끼고 자존감이 있고 그러면 남들도 그렇게 나를 봐줘요. 그래서 이게 중요하죠. 전문적인 지식을 공유하고 논쟁은 절제된 감정 아래 표현하라. 다른 사람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당신의 권력을 남용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실수를 용서하라. 이런 10가지를 얘기했어요. 다 주옥 같은 얘기들이죠. 넷디앙에서도 이런 걸 만든 게 있습니다. 나에게 훨씬 더 현실적인 얘기들이 많아요. 불쾌감 주는 용어 쓰지 말자, 아이디 도용하거나 허위 아이디 만들지 말자, 불법적 제품 쓰지 말고 유통시키지 말고, 컴퓨터 허락 없이 만들 거 쓰지 말고, 중독되지 말고, 자신의 생각을 다른 사람에게 강요하지 말고, 허위 사실 쓰지 말고, 바이러스 생활하고, 사이버 생활에 필요한 기본 상식, 친절, 고마움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좀 이따가 저희가 토론을 좀 해볼 건데요. 요거를 저희가 10팀이었나요? 13. 이따 나눠가지고 교사 역할, 친구의 역할, 학교가 해야 될 역할, 그다음에 부모의 역할. 부모의 역할도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죠. 내 아이가 만약에 사이버 폭력의 피해자라면 나는 부모로서 어떻게 이 아이한테 해줘야 될지, 또는 내가 가해 학생의 부모라면 이 부모는 어떻게 해야 될지, 양쪽 부모 역할이 다 중요하죠. 그리고 본인의 대처법, 이걸 각각 역할들에 대해서 나눠가지고 어떤 것들을 해야 되는지 우리가 좀 이따 토론을 해볼게요.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올 거라고 생각되는데, 이 사이버 폭력에 얘기하고 그러면서 대부분 신고 처벌, 가해 학생을 혼내고 뭐 이런 것들 얘기하지만 사실 공감에 대한 이런 얘기를 잘 안 하거든요. 사실 이 공감이 굉장히 사람들 관계 속에서 여러 가지 사회 문제를 해결해주는 힘이 있어요. 특히 사이버 폭력도 더 그렇고요. 한 예를 들어보면 층간소음 때문에 아마 결혼 겪고 계신 분들 많을 거예요. 층간소음 문제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그것도 역시나 공감이에요. 실제 상계동에서 그런 사례가 성공적으로 해결한 사례가 있었었는데 대부분 우리가 뭐 위층에서 어떤 아이가 저희 집 위에 한국 남자랑 러시아 여자분이 같이 사는데 이 꼬마 여자아이가 요만하거든요. 러시아 피를 받아서 그런지 힘이 정말 넘쳐요. 진짜 하루 종일 뛰어다니는데 지금은 저희 딸들이 다 대학생이면서 괜찮지만 수험생들은 너무너무 괴로워하는 거예요. 막 밤에 뛰고 새벽에 뛰고 그래서 막 저희 와이프가 저는 사실 약간 그런 거 둔감해서 잘 모르는데 저희 와이프가 맨날 쫓아가서 그 집 아저씨랑 막 싸우고 거의 뭐 멱살 잡을 뻔하고 막 그랬거든요. 대부분 사람들이 윗집의 아이, 내 자식이 뛰는 건 괜찮지만 윗집
자식이 뛰는 거는 진짜 자식이 남의 자식인 거죠. 욕 나오는 제가 미우는 거는 그 아이하고 아무런 일치감이나 교감이나 공감 부분이 없기 때문인 거예요. 이름도 잘 모르고 너의 자식이기 때문에 그런 게 미운데 그 아이를 내가 알고 걔 습관이 뭐고 제가 어떤 음식을 좋아하고 어떨 때 잘 울고 이런 것들 인간적으로 알게 되면 그래서 아까 시어 교수도 얘기하는 룰 넘버원이 인간임을 잊지 말라고 하는 게 사실 룰 넘버원인데 예를 들면 윗집에서 아랫집 피해를 받는 쪽에 꼬마아이가 자기 글씨로 그림 그리고 그래서 맨날 띄워서 죄송해요. 뭐 저는 이름이 뭐고요. 자기소개 이런 거 해가지고 편지를 써가지고 밑에 집에다 보내준다. 그러면 그 다음 저는 상당히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그냥 참아져요. 그리고 뛰면 아유 내 새끼 뛰네. 약간 내 새끼가 뛰는 건 기특하고 이쁘잖아요. 밥 먹는 것만 봐도 이쁘고. 공감 부분이 생기면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 상계동에서 그거를 누가 했는데 해결이 된 성공 사례가 있어요. 그렇게 이제 공감 부분이 중요하다는 건데요. 제가 어저께 커뮤니케이션 얘기했잖아요. 커뮤니케이션의 목표가 뭐냐? 나의 생각과 너의 생각이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일치시키는지 이 일치되는 부분 통하연이란 공감된 부분이 저 일치해서 생각 나오죠. 저거는 좌뇌에서의 어떤 이성적인 논리적인 거 이런 거에서의 일치된 생각일 수도 있지만 일치된 우뇌에서의 감정일 수도 있어요. 두 가지가 좀 다르죠. 이 일치된 부분을 크게 키우는 건데요. 커뮤니케이션 할 때 우리가 일상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약간 이게 지금 양질의 소통이에요. 그리고 거꾸로 이게 순서가 위에 감정서부터 나와야 되는데 우리 현실 세계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일상 대화. 지난 주말에 어제 그 드라마 봤어? 그 뉴스 나온 거 봤어? 남의 얘기하고 일상의 얘기들을 막 하거든요. 사실 중심으로 해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자기의 진짜 생각, 의견 같은 거는 잘 얘기 안 해요. 우리는 종교 얘기, 정치 얘기는 절대 하지 말아라. 뭐 이런 얘기하는 것처럼 실제 자기의 생각이 없는 경우가 더 많고 남의 얘기들을 그냥 하는 실제 뭐 회사 같은 데 조직에서도 그렇고 뭔가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 우리 한번 의견들을 내보자 그러면 이런 얘기들 중심으로 하고 의견에 대한 얘기들은 좀처럼 안 해요. 내 의견에 대해서 상대방이 어떻게 생각할까? 그거를 적지 비판하지는 않을까? 이런 우려 때문에 안 해요. 더 나아가서 감정은 더더욱 얘기 안 하죠. 감정을 드러내면 뭔가 프로페셔널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그리고 일상의 사람들 사이에서도 감정을 드러내면 내 약점을 드러내는 것, 치부를 드러내는 것 같아서 웬만큼 친한 사이가 아니면 감정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감정을 표현하지 않고 폭발시키죠. 감정을 적절하게 나 화났어 라고 얘기하는 사람 대부분 없잖아요. 그냥 화난 거를 뭐라고? 이렇게 하면 확 터트려 버리죠. 이 건강한 거는 그러다 이렇게 돼버리는데 사실 건강한 거는 이거예요. 뭔가의 그 일을 우리가 같이 문제를 해결한다 그럴 때도 솔직히 제가 이 프로젝트를 처음 해보는 일인데 좀 두렵다. 내가 회사에 폐가 될까봐, 내가 잘 못할까봐 좀 걱정이 됐다. 그래서 내 생각에는 이거를 다른 팀원을 누군가 같이 붙여주시던가 이걸 과거에 했었던 누군가 경험이 있는 사람과 같이 할 수 있도록 또는 외부의 전문가, 돈이 좀 들더라도 외부의 전문가를 써가지고 좀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짚어야 될 부분들이 이런 것들이 있고 이런 것들이 있고 이렇게 사실 이게 건강한 대화예요. 그렇게 얘기하면 이 친구가 그런 두려움이 있고 그래서 이렇게 일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피력하는구나. 그러면 알았어. 그러면 한번 검토해 볼게.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그게 아니라 거꾸로 이렇게 해가지고 얘기를 하면 의견을 먼저 얘기했다. 그러면 친구 왜 이렇게 책임감이 없어? 매사에 이렇게 왜 이렇게 소심해? 이런 식으로 이제 비판적으로 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감정을 먼저 얘기하는 거가 사실 프로 세계에서도 심지어 건강한 접근이에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그렇게 대화하지 않죠. 그 공감을 해야 되는 부분이 왜 그러냐면 일치감을 만들어내는 그 생각면에서 제가 사람을 누군가 설득할 때 토론 얘기하면서 그 말씀드렸었죠. 누군가 설득할 때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절대 누군가를 설득시킬 수 없다고 공감을 얻어내는 거가 더 중요하다라는 말씀드렸는데 일치감 결국 커뮤니케이션 목표는 일치감을 만드는 건데 일치된 생각을 만드는 건데 일치된 생각을 먼저 만드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근데 일치감, 마치 하나인 듯 느껴지도록 감정을 만드는 거는 굉장히 쉽습니다. 여기 이 남자분 뒤통수에다가 할리 데이비슨 로고를 새겼어요. 남자들의 로망이죠. 이 오토바이 타는 거. 저도 이거 너무 좋아하는데 제 몸매하고는 안 어울리지만 모든 남자들의 로망이니까 이거 타겠다 그랬더니 저희 와이프도 소유분이 다 결혼시키고 이거 식장에 데리고 간 다음에 그 다음에 죽으면 된다. 이 친구는 왜 여기 뒤통수에다가 이거 뭐 할리 데이비슨에서 광고비 받았을까요 이거? 혹시나 저 남편분 이름을 여기다가 새기실 분은 꺼져. 그 사람도 누가 돈 주는 것도 아닌데 자기가 그냥 막 새기고 막 그래요. 이 전 세계적으로 제일 문신 많이 하는 거가 엄마 관련된 문신이에요. 2위가 할리 데이비슨. 그 와이프나 여친이 야 너 뭐야 막 이러면 알았어 이쪽에다가 하나 또 와이프 이름 새겨주는 3위 정도 4위 정도가 이제 와이프나 여친 이름인 거예요. 이 친구가 여기에 이렇게 막 이 로고를 새긴 이유는 일치감인 거예요. 할리 데이비슨이라는 브랜드를 너무 사랑해서 자기하고 그냥 동일시시키는 거죠. 저는 애플파인데 저는 스티브 잡스 형님이 살아서 돌아오신다고 한다면 제 수명 한 6개월 정도 빼드릴 의향이 있어요. 누가 애플 욕하면 그렇게 화가 나요. 갤럭시가 좋구먼 무슨 소리야. 제가 욕먹은 것 같은 막 화가 나는 거죠. 저희 아버지는 2002년도 월드컵 마지막 보시고 돌아가셨는데 저는 아버지랑 사이가 안 좋았거든요. 저는 아버지 욕하기도 하고 아버지 싫어하지만 남들이 저희 아버지 욕하면 엄청 화가 나는 거죠. 제가 욕먹은 듯한. 뭔가의 아버지하고 사이는 안 좋지만 그래도 일치된 뭔가가 있는 거고 아버지가 욕먹으면 내가 욕먹은 것 같은 그런. 미국 퍼듀 대학의 김정남 교수님이라는 분이 재밌는 연구를 했는데요. 조직 기업에서도 뭔가 조직마다 사람들의 문화나 일치된 생각 이런 거에서 차이가 뭐가 있냐 딱 조사해 보니까 거의 비슷하게 나오는데 딱 한 가지 변수에서의 그 차이가 딱 분명하게 벌어진대요. 이게 뭐냐면 그거가 역시나 일치감과 관련된 건데 이게 무슨 장면일까요? 뭔가 아주 중요한 경기에서 골을 놓쳤거나 아니면 아주 중요한 타이밍에 자살골을 넣었거나 뭐 하여튼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인데 머리 싸맨 이 어떤 당도를 봤을 때 이 친구가 주범인 것 같아요. 여기서 여기 관전 포인트는 빨간색 옷 입은 사람들은 다 머리를 쥐어뜯고 있다. 그리고 노란색 옷 입은 사람들은 너의 고통은 나의 즐거움. 노란 편, 빨간 편. 이분들 자기 돈 내고 온 거잖아요. 뭐 알바비 받는 것도 아닌데 이상한 골로 친 건데 그게 자기가 골로 친 거 이상으로 거의 뭐 아버지 돌아가셨죠. 너무 슬프고 너무 괴로운 거예요. 뭐 이런 괴로운 정도. 이 사람들이 완전히 일치된 행동. 이게 하나 둘 셋 해가지고 딱 행동 맞춘 것처럼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 완전히 일치된 행동을 보여요. 일치감이 생긴 거예요. 이들 간에는 뭔가의 확실한 공감대가 있는 거예요. 왜 남자 여자도 그렇고 여자친구들끼리도 이렇게 카페에서 이렇게 앉아서 대화하는 거 보면 이 사람들이 얼마나 친한 사람들인지 알 수 있어요. 한 사람이 다리 꼬면 같은 쪽 다리 꼬고 한 사람이 이렇게 하고 그러면 한 사람이 하고 한 사람이 이렇게 보고 얘기하고 그러면 한 사람도 이렇게 하고 일치된 행동으로 사람들이 보입니다. 좋아하게 되면 그 사람하고 싱크로시키는 거가 있어요. 사람들이. 공감 일치감이 있는 거죠. 약간 복잡한 그림인데요. 사람들이 뭔가 행동하는 데 있어서는 좋은 행동이든 나쁜 행동이든 뭔가를 할 때는 이 머릿속에 마음속에 이 계단이 있어요. 인지 행동 단계라고 합니다. 우리가 마트에 가서 물건을 살 때도 이런 단계가 있고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있어요. 쉬운 버전, 마트 버전 먼저 얘기해 볼까요? 물건을 우리가 뭔가 어떤 브랜드를 살려고 할 때 제품에 대해서 그 브랜드를 인지해야 되죠. 그리고 그 브랜드가 뭐가 좋은지 이해해야 되고 그 브랜드에 대해서 여기는 어글인데 그거에 대해서 호감을 느껴야 돼요. 그리고 구매하고 싶은 욕구를 느껴야 되고 마지막에 내 그 브랜드를 기억, 메모리해서 구매하는 행위를 합니다. 이렇게 계단처럼 올라가요. 이건 누적 자산이에요. 여기서 이 앞 단계를 거치지 않고 짠하고 가는 건 없어요. 인지하고 이해하고 꼼꼼히 따져보고 그래가지고 물건을 삽니다. 근데 여기 단계, 중간 단계에 보전에 그러면 일반 사람들 간의 관계나 어떤 이런 거에서는 어떻게 되느냐 단계 인지하고 이해하고 무언가에 동의하고 그거를 지지하고 행동하는 이런 단계가 나와요.
근데 요 단계에 물건을 사건 사람들 관계에서의 뭔가 행동을 하건 요 단계에 두 가지로 나눕니다. 동의, 좌뇌,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동의하는지에 대한 거가 있고 또 한쪽에서는 공감하는지. 동의와 공감 이게 좌뇌 운동에서 같이 이루어져요. 근데 여기서 동의한다고 해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제가 그 아파트 보관의 제품 이런 것도 구매할 때도 심지어 시댁이 위층이면은 아무리 조건 좋은 아파트도 사지 않을 거다라고 하는 정서적으로 공감이 이루어져야지만 다음 단계로 넘어가요. 의사결정의 도장은 그 권한은 정서가 가지고 있어요. 운해에서 컴퓨터를 찍어줘야지만 갑니다. 이게 좋은 행동. 만약에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 친구들하고 어울리는 걸 때 매 순간순간에 뭔가를 서로 관계 속에서 이해하고 동의하고 지지해주고 행동하고 이런 것들이 막 나와요. 이게 긍정적인 행동 쪽이라면 지상 5층으로의 이제 희망적인 양지가 있는데 반대로 음지가 있어요. 여기 인지한다면 반대로 그들 속에는 무지한 게 있고요. 이해가 있다면 오해하는 게 있어요. 동의가 있다면 이 반의하는 공감이 아니라 공감이 안 되는 거죠. 반공감 뭐 하여튼 그런 지지하는 게 아니라 뭔가를 회방 놓는 그래서 행동 긍정적인 행동하는 게 아니라 나쁜 행동하고 막 해치고 막 가해하는 그런 행위. 이거는 조직도 마찬가지예요. 기업 내에 있을 때 노조가 뭔가 사실 노조와 회사는 하나인데 같이 탄 배가 가라앉으면 회사가 망하면 월급을 받을 수 없고 나도 실직자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배에다가 막 불을 지릅니다. 방화 행위를 해요. 100일 동안 파업을 막 하고 그래요. 그리고 막 사장 끌어내고 폭력하고 이런 쪽의 행위들을 하죠. 일반 사회에서도 우리 학교에서도 아이들도 또 우리 공동체에서도 이런 행위들을 막 합니다. 서로 갈등하면서 좋은 행동, 나쁜 행동 막 어우러져 있죠. 가능하면 이 공동체가 아름다우려면 그 사이버 폭력이 아니라 서로 아이들이 아름다운 언어를 써가면서 사이좋게 지내는 것 이런 쪽에 행동하는 여기 제일 위에 있는 게 뭐냐면 이게 바로 일치감이에요. 이렇게 쭉쭉쭉쭉 나오고 그러면 이 단계에서는 아이들이 일치감을 느끼면서 이타적인 행위를 합니다. 뭔가 나눠주고 베풀고 이 반대쪽으로 가면 상당히 적대감을 가지면서 이기적인 행동을 막 하죠. 결국은 어느 쪽으로 우리 아이들이 가 있느냐에 따라서 다른 어떤 긍정적인 행동이냐 나쁜 행동이냐가 이제 나오는 건데요. 요거 한번 영상 이 영상이 깨졌나 보네요. 요거는 그 공감 능력하고 자존감하고 어떻게 연결되는지에 대한 건데 그거는 그 나중에 유튜브 링크 제가 보내드릴게요. 이 좌뇌운에 잠깐 그때도 말씀드렸는데 이 좌뇌는 소위 IQ라고 하는 이런 녀석을 담당하죠. 과학 발전시키고 경제 발전시키고 정치 활동하고 전쟁을 일으키는 얘기도 해요. 되게 이기적인 아이예요. 그러니까 우리 공동체에서 모든 인간은 자기 이기적인 게 있죠. 자기의 생존이 최우선이잖아요. 자녀는 끊임없이 이기적인 생각을 하고 나를 챙기는 걸 막 해요. 근데 나만 챙기면 공동체가 깨지겠죠. 같이 사람들하고 어울릴 수 없으니까 문화에서 끊임없이 누군가 공감하고 상대방을 배려하려고 하고 문화, 종교, 평화를 추구하는 이런 걸 막 해요. 자녀에서 다 이거 균형을 잡습니다. 그래서 남들과 잘 지내면서 내 생존도 유지하면서 이런 행위들을 막 하는 거죠. 이 자녀운에서 재밌는 영상 몇 가지 보여드릴게요. Going back. He's back on the cloth, Mother, and he'll stay on the cloth, Mother. 이게 무슨 실험이냐면요. 1960년대에 했던 유명한 실험인데 이 원숭이가 엄마를 잃었어요. 여기에는 젖병이 있어가지고 먹을 수 있는 자기 생존에 있어서 되게 중요한 거죠. 이쪽은 먹이가 없어요. 근데 보들보들한 느낌의 그런 인형. 얘가 대부분의 하루의 시간을 여기서 보내요. 그러다가 너무 배고프면 못 참겠으면
가가지고 우유를 막 먹고 다급하게 해가지고 여기 와서 꼭 껴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존을 위해서 먹긴 먹어야 되지만 이 아이한테는 정서, 공감, 교감 할 수 있는 그런 상대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인간이나 원숭이나 사실 다 똑같은데요. 이 공감 부분에 대해서 재밌는 체험을 focused 하는 on 분이 계세요. internal systems. And I'm standing in my bathroom getting ready to step into the shower, and I could actually hear the dialogue inside of my body. I heard a little voice saying, okay, you muscles, you got to contract, and you muscles, you relax. And then I lost my balance, and I'm propped up against the wall. And I looked down at my arm, and I realized that I can no longer define the boundaries of my body. I can't define where I begin and where I end, because the atoms and the molecules of my arm blended with the atoms and molecules of the wall. And all I could detect was this energy. And I'm asking myself, what is wrong with me? What is going on? And in that moment, my brain chatter, my left hemisphere brain chatter, went totally silent. Just like someone took a remote control and pushed the mute button. Total silence. And at first I was shocked to find myself inside of a silent mind. But then I was immediately captivated by the magnificence of the energy around me. And because I could no longer identify the boundaries of my body, I felt enormous and expansive. I felt at one with all the energy that was, and it was beautiful there. And then all of a sudden, my left hemisphere comes back online, and it says to me, hey, we got a problem, we got to get some help. And I'm going, oh, I got a problem. So it's like, okay, I got a problem. But then I immediately drifted right back out into the consciousness, and I affectionately refer to this space as La La Land. But it was beautiful there. Imagine what it would be like to be totally disconnected. 이것도 유튜브에 가시면 영상 보실 수 있어요. 이분이 무슨 체험을 한 거냐면요. 이분이 원래 뇌물리학자 유명한 분인데 어느 날 갑자기 뇌출혈이 온 거예요. 그래서 왼쪽 좌뇌만 왔어요. 이쪽만 신기하게 딱 터졌는데 스위치를 껐다 켰다 하는 것처럼 얘가 꺼졌다 켜졌다 하는 체험을 하는 거예요. 좌뇌가 딱 돌아오니까 얘가 뭐 안달복달 하면서 나를 괴롭히고 너 큰일 났어 병원 가야 돼 그래서 막 재촉하고 자기 생존을 위해서 막 고민하고 막 이러는 나이인 거예요. 얘가 딱 꺼지는 순간 우뇌만 남으니까 그녀의 표현으로 랄라랜드라고 그런 게 너무 평화롭고 세상이 아름답고 인간의 바깥과 나를 구분시켜주는 게 피부잖아요. 이 피부의 경계가 느껴지지 않으면서 내가 굉장히 거대한 존재로 느껴지고 이 책상이나 다른 사람과 내가 그냥 하나인 것처럼 피부와 살이 이렇게 엉켜져 있는 듯한 느낌 우주의 기운을 내가 느낄 수가 있고 세상이 너무 평화롭고 아름답고 그렇더라는 거예요. 제가 아까 좌뇌 운에 나와서 말씀드린 그 운의 아름다운 생활만 하다가 왼쪽 뇌가 또 돌아오면 얘가 너무 막 괴롭히고 막 그러는 거죠. 이거를 7년 동안 경험을 계속 하면서 자기 뇌를 계속 연구를 해요. 그래가지고 논문을 발표해가지고 상을 받고 테드에 나와서 강연을 하는 장면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좌뇌, 우뇌, 뭐 뇌는 여기 뭐 소뇌는 중뇌 뭐 엄청 복잡하게 있지만 좌뇌, 우뇌의 역할이 상당히 이렇게 나눠져 있구나라는 걸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이 우뇌에서 맡고 있는 공감, 정서 이런 것들이 사람들하고 지내는데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너무 큰 정보예요. 쉬운 예를 들어보면 가다가 운전하다가 차 사고가 탁 났어요. 시시비비를 가리죠. 네가 잘했니 뭐 이거 좌뇌에서 협상 들어가고 네가 잘못했다 책임 뵙기 방어 기재 다 좌뇌에서 막 해요. 그러다가 운전 뭐 이런 보험회사 부르고 경찰 부르고 대충 해결이 되죠. 좌뇌에서의 갈등 뭐 이성적인 이런 것들은 오히려 문제 해결이 쉬워요. 근데 문제가 커지는 거는 뭐냐? 이제 우뇌가 갑자기 나타나서 주신기거라 몇 살이나 먹었어. 감정의 문제가 되면서 갈등이 확 커지죠. 근데 이런 거를 다독이는 것도 우뇌예요. 야 인생 뭐 별거 있어? 저 사람도 다 그랬을 거야. 바빠서 그랬겠지. 다 이해해. 너도 그런 실수할 수 있는 거야. 라고 하면서 다독이면서 문제 해결 능력을 갖고 있는 것도 우뇌예요. 근데 우뇌가 빡 돌면 약간 그 집에 맞이 같아요. 말수 적고 이게 뭐 책임감 강하고 이러지만 한번 빡 돌면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우뇌가 굉장히 중요한 우리 이 관계와 행동 그런 거에서도 상당히 중요한 하나의 여자 성을 불러낸다. 누군가와
처음 개인적으로 대화하는 게 코에스터가 진짜구나. 만족감 진짜 튀어나왔어. 튀어나왔어. 근데 이게 어릴 때 생긴 게 아니고 22살 때 생겼어. 이게 점점 커지는 거야. 계속 커지고 있어. 아니 나도 좀 커졌어. 나중에 진짜 반대. 진짜 걱정해. 이거 포고해서 오래 살 것 같아. 어렸을 때 부모님은 다 같이 이렇게 다 살았어? 살고 살다가는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했잖아. 나는 이혼하셨어. 대학교 때. 그리고 나도 어머니랑 살고 있어. 그래서 나는 우리 어머니가 되게 존경스러웠거든. 그래서 혼자서 아이들 이렇게 흔들리지 않고 꿋꿋하게 키워내시는 거 보면 되게 좋거든. 나랑 좀 비슷하네 환경이. 어머니 혼자 있거든. 닮아가는 어머니니까 닮아가는 여자를 만나 그게 편해. 아웃도 이 컨트롤 잘 됐을까요? 잘 안 됐을까요? 잘 됐겠죠. 웃기죠. 점 같이 있는 걸 보면서 점에 막 사람들이 뭔가 일치된 같은 거를 찾아내면서 거기서부터 뭔가 다 이해하는 것 같고 우리가 닮은 점이 많은 것 같고 막 착각을 하면서 그런 부분들. 여기서 또 재밌는 포인트가 호르몬이라는 거. 사실 일반적으로 우리 사회에서 보면은 본인이 이혼을 했다. 짝을 찾는 데 있어서 결격 사유의 가능성이 훨씬 더 많잖아요. 엄마가 성격에 문제가 있나 보다. 까다로우신 분인가 보다. 그거를 닮았으면 어떡하지? 오히려 결격 사유를 우리가 생각하는 경우는 더 많은데 지금 이 경우는 장점으로 생각을 해요. 오히려 그래서 어머니가 굉장히 독립정신도 강하시고 능력도 있으시고 뭐 그러겠구나. 만약에 이 둘 다 지금 호르몬이기 때문에 제가 사람이 인간이 뭔가를 외부의 정보가 들어왔을 때 이해하는 거가 자기 경험 박스가 된다고 그랬잖아요. 자기 경험 박스에 있고 같은 거를 느껴봤기 때문에 그걸 공감할 줄 알고 같이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의 장점을 이제 보는 거죠. 만약에 한쪽이 그거에 대한 경험이 없다면 단점으로 공감하지 못했을 수 있겠죠. 공감하게 되면 그런 힘들이 나와요. 제가 이거 저번에 아기가 한번 잠에서 했던 건데 깨어나 한번 영상 울음을 보실게요. 터뜨립니다. 그러자 옆에 아기가 따라 우는군요. 또 그 옆에 아기도 모두들 울음을 터뜨립니다. 이렇게 따라 우는 것을 신생아성 반응 울음이라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자신의 울음소리를 들으면 어떨까요? 실험해봤습니다. 이런 금세 또 울음보를 터뜨리는군요. 우는 소리를 카메라에 담아 혼자서 놀고 있는 소희미에게 자신의 울음소리를 들려줍니다. 그런데 소희미가 자신의 울음소리를 들었을 때는 아무 반응이 없습니다. 다른 아기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기들은 자신의 울음소리에는 반응하지 않고 다른 아기의 울음소리를 듣고 따라 울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우는 까닭은 아이 내면에 타인의 고통에 공감하는 능력이 아주 어릴 적부터 사람 속에 내재화되어 있다. 이렇게 이제 제가 얘기했을 때는 긴가민가 의심했던 분들 계실 거예요. 제가 안 받은 사람. 이렇게 딱 봐도 학자이신 분이 얘기하는 게 신뢰 100%, 200% 평가잖아요. 다 알아요 제가. 이 공감 능력에 우리 IQ, EQ 얘기하는데 EQ 공감 능력이 6가지 능력이 있어요. 사실 우리 아이들이 어디 가서 가해하는 17%에 들어가지 않으려면 일단 이 공감 능력을 키워주는 거. 이건 키워줄 수가 있어요. 엄마 왜 아이 많이 안아준 아기 때 많이 업어주고 안아주고 한 애들 공감 능력 뛰어나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지만 스킨십하고 엄마가 계속 그런 거 하고 엄마의 영향이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딱 결정적으로 아빠가 공감을 아이하고 하면은 굉장히 공감 능력이 아이들이 뛰어나져요. 6가지 능력이 있는데 첫 번째는 회복 탄력성. 여러분 자녀들이 AI 시대에 어떤 일을 할지 모르겠지만 우리 아이가 크게 성공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면 이 능력을 키워주시는 거가 제일 중요해요. 첫 번째 룰 넘버원이에요. 회복 탄력성이 뭐냐면 우리 감기 걸렸을 때 빨리 얼마나 회복하는지와 같은 건가요? 이 회복 탄력성이 어떻게 키워지냐? 이거는 뭔가 어려운 일을 했을 때도 그냥 주저앉거나 자살하거나 포기하거나 그러는 게 아니라 다시 일어나고 또 해보지 뭐까짓 거 긍정적인 물컷 절반이나 남았다는 걸 보고하는 그런 것들이 다 여기서 나오는데 이 회복 탄력성은 세상에 이 지구상에 그 아이를 믿어주고 지지하고 응원해주는 사람이 딱 한 명만 있습니다. 딱 한 명. 많이 더 필요 없어요. 딱 한 명. 이거 희한하게 이거를 찾았는데 어떤 그 섬에서 완전히 그 갇혀져 있는 사람들을 추적 조사해가지고 평생 어떻게 됐는지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서 자란 아이들, 굉장히 좋은 환경에서 자란 아이들, 그래서 어떤 경우에 이게 미래에 성공하는지를 이제 학자들이 추적 조사를 오랫동안 했는데 그걸 찾다가 우연하게 이제 찾은 개념이에요. 정말 그 열악한 상황에 있었던 아이들도 부유한 좋은 환경에서 자란 아이들하고 실제 성공하는 거에 이 차이가 별로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산업 구조나 사회 구조 뭐 우리는 괜찮아서 용 안 나오는 시대다 이런 부분이 변수가 되면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데 똑같은 조건이라 할 때는 그렇다는 거예요. 그 아이들 보면은 굉장히 정말 심각한 아주 이 부모한테 성폭력을 당했거나 아주 안 좋은 환경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정신적으로 굉장히 건강하고 성공한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얘네가 어떻게 됐을까? 그게 그 회복 탄력성 정말 믿어주고 지지해주는 그 한 명은 부모일 수도 있고요. 친척, 형, 누나, 동생 또는 옆집 아저씨, 동네 할머니, 슈퍼 아줌마 누구든 상관없어요. 그냥 믿어주고 그랬구나, 그래 공감해주고 하는 부모에서는 그 한 사람만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 우리 선생님들 어머니가 학생들한테 또 우리 자녀들한테 그런 사람이 돼주면 돼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긍정적인 관점을 갖는 이 긍정적인 관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승진의 기쁨이 얼마나 오래 지속되는지 이 긍정적인 걸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일수록 뭔가 기쁨이 오래가요. 계속 되새김질하면서 향유하는 거죠. 근데 긍정적인 관점 이런 능력이 적은 사람은 한번 일시적으로 이벤트성으로 딱 좋았다가 금방 잊어버려요. 그 다음에 부정적으로 막 되는. 그거는 운이 좋아서 그렇게 된 거야. 그냥 쟤도 승진했잖아. 오히려 그 부정적인 면을 보고 자꾸 이제 하는. 그 다음이 사회적 직관 능력. 왜 그런 거 있죠? 조직에서도 누가 승진할지를 알아보는 사람. 저 사람 사장 될 것 같아. 근데 진짜 사장이 돼. 저 사람 왠지 그만둘 것 같은데? 이거 진짜 작두타는 거야.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인사이트 통찰, 경험의 통계에 의해서 그런 건데 다른 사람 목소리만 들어도 그 사람이 나와 대화를 나누고 싶은지 아닌지 이런 것들을 알아내는 능력. 이 공감 능력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또 하나가 자기인식 능력. 자기 꼬라지를 얼마나 잘하는. 왜 나 어디 아픈 것 같은데? 전에 제가 같이 일했던 저번 나이가 많은 분이었는데 여자 비사장님이셨는데 이분이 갑자기 나 유방암 걸린 것 같아 그런 거예요. 이렇게 자가 증세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만져서 지는 것도 아니고 근데 병원에 갔는데 진짜 유방암이었어요. 약간 소름 끼칠 정도로 무서웠는데 자기 지각 능력들이 그렇게 뛰어난 분들이 있어요. 내가 어딘가 아픈 것 같다. 근데 아파도 잘 중간에서 모르는 사람들 있잖아요. 자기 인식 능력이 이제 떨어지는 거예요. 내가 왜 화가 났는지 약간 거울 빙의해가지고 자기를 뭔가 계속 화가 나는데 남편한테 왜 화가 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뛰어난 분들은 내가 지금 화를 내고 있고 저 사람한테 내가 어떤 테러를 가지고 얘기하고 있고 잘 듣고 있는지 자기를 이제 관찰하고 그런 능력이 있죠. 맥락 감지 능력. 우리 대화 나눌 때
맥락이 그게 아니잖아. 약간 혼자서 갑자기 튀어가지고 이런 A, B, C, D 얘기하고 있는데 갑자기 가를 얘기를 한다거나 남의 말을 자르공을 한다거나 눈치 없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 맥락 감지 능력이 없는 거예요. 컨텍스트가 이제 상황이. 그 다음에 주의 집중력. 정말 이제 약간 저희 공감 능력과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 못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저것도 이 모든 능력을 마지막에 완성시키는 능력이에요. 산만하다. 이런 것들 다 흐트러지는 거예요. 다 흐트러지는 거죠. 집중하게 되면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더 힘을 이제 갖게 돼요. 각각의 능력이 80점이다. 근데 집중력이 있으면 그게 90점, 100점이거든요. 이 6가지 능력, 이 EQ를 검사해 보면은 그 검사지가 다 있거든요. 질문이 엄청 길게 여러 가지도 있는데 막 해보면 어느 부분에 내가 능력이 뛰어난지, 전체적으로 EQ가 내가 얼마나 되는지 평가해 볼 수가 있어요. 이런 항목들을 이제 쪼개서 보면 우리 아이도 잘 보면 학생들 보면 쟤는 뭐는 뛰어난데 뭔가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을 더 향상시키는 것들을 해줄 수가 있겠죠. 이런 것들 공감력 하는데 뭐 이렇게 단 수련 같은 거 있잖아요. 명상 이런 것들도 굉장히 도움이 되고요. 회복 탄력성 시중에 책 나와 있으니까 이 책들은 좀 한 번씩 꼭 보시길 바라요. 그 책에 이런 개념들과 다 나와 있습니다. 자녀 교육에 상당히 도움되는. 여기까지 얘기를 하고 저희 토론하는 시간을 좀 가져보겠는데요. 결국에 사이버 폭력 이런 것들이 결국에 사람들 사이에서의 관계에서 벌어지는 일종의 갈등인 건데 갈등이 어떻게 벌어지느냐. 갈등 상황에서 사람들이 반응하는 거는 딱 5가지 유형이에요. 행동 유형. 회피해버리거나 타협하거나 통제하려고 하거나 통제 또는 경쟁하려고 하거나 수용하거나 협력하거나 이게 어떻게 5가지 유형이 나오냐라고 보면 얼마나 이기적이냐 이타적이냐 사람 관계에서 결국에는 타고 들어가가지고 마지막에 있는 거는 이기성과 이타성이에요. 갈등할 때 우리는 우리 편은 선이고 상대편은 악이다. 선과 악의 개념으로 자꾸 이렇게 생각하는데 선과 악의 개념은 갈등 문제를 해결하는데 인간 사회를 발전시키는데 하등 도움이 안 되는 개념이에요. 선과 악은 윤리적인 개념이잖아요. 사회 문제는 사회적인 개념으로 풀어야죠. 사회적인 개념은 얼마나 이기적이냐, 이타적이냐. 좌뇌, 우뇌. 모든 사람은 이기적인 게 나쁜 것처럼 우리가 얘기하지만 사실 모든 사람은 이기적이에요. 우리 자녀에서는 끊임없이 나의 이기성을 막 올립니다. 우리 협력하는 자세,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냥 이타적이면 나온다고 생각하는데 협력은 지극히 이기적이고 지극히 이타적인 게 둘 다 높을 때 나와요. 둘 다 어정쩡할 때 타협하는 거고요. 이기성만 높고 이타성이 없다고 보면 통제하려고 하겠죠. 경쟁하려고 하고 이기려고 들고. 이기성은 없고 이타성만 높다 그러면 뭐든지 수용하려고 하겠죠. 둘 다 낮으면 그때 회피를. 이 5가지 여기에 이것만 보면 이게 그냥 반드시 보면 좋다라는 생각이 우리가 드는데 얘만이 해답이고 얘만 좋은 건 아니에요. 5가지 다 우리 인간관계에서 할 때 다 답이 돼요. 때로는 회피하는 게 부부싸움 했을 때 일단은 하루는 얘기 안 하면 그 감정이 약간 휘발성이 돼서 사라지면서 시간이 지나면 문제가 그냥 해결되어 버리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거는 어느 정도 묵히고 회피하는 거가 답일 때도 있죠. 사람이 그러면 착하게 살면서 늘 수용하고 양보만 하고 이타적이면 잘 살까요? 이타적인 사람은 멸종위기종이에요. 이 시대가 각박해가지고 그런 사람이 없어진 것도 있지만 진화적으로도 실제 생물학적으로도 이타적이기만 한 종은 멸종할 수밖에 없어요. 뭐 쉬운 예로 우리 만약에 제가 강변도로 타고 가다가 아침에 출근하는데 한남대교를 타요. 매일 끼어들기를 하는 거죠. 이기적으로. 매일 끼어들기를 했어요. 그걸 한 30년 했다고 생각해보세요. 남들의 시간을 10초씩 해가지고 저는 약간 무임승차 남의 걸 뺏으면서 했다. 30년을 그걸 쌓으면 얼마나 긴 시간이겠어요. 그러면 그렇게 이기적인 사람은 잘 삽니다. 생존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잘 살아요. 그거를 계속 양보한 사람 10초씩 계속 양보했다고 생각해보세요. 돈 주고 양보하고
사람은 그만큼 에너지가 더 벌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만큼 남들보다 더 열심히 살아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타적이 임하는 사람은 멸종위기종. 둘 간의 밸런스를 잡는 게 되게 중요해요. 때로는 이기적이어야 돼요. 때로는 누군가를 통제하기도 해야 되고, 때로는 수용하기도 하고, 때로는 타협하기도 하고, 때로는 협력이 필요하기도 하고. 조금 큰 얘기로 해볼까요? 큰 사회 갈등을 했을 때 박정희 대통령, 여기 좋아하는 분도 있고 싫어하는 분들도 계실 텐데, 박정희 대통령 때 국민과 대통령과의 관계, 정부와의 관계가 통제 수용 관계였었어요. 국가가 통제를 했는데 국민들이 기꺼이 수용했죠. 그러면 이거 앙상블이 너무 좋아요. 민주주의만큼 사실 비효율적인 게 없거든요. 독재만큼 효율적인 게 없어요. 그러니까 독재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빨리 발전할 수 있었던 면도 있는 거죠. 근데 그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다치고 인권이 유린되고 하는 그런 부작용은 분명히 따라오죠. 지금은 사실 협력이 필요한 시대라고 보여져요. 근데 박근혜 대통령이 아버지의 걸 이제 뭐 통제가 효율적일 수 있는데 상대방이 수용해야지 이게 성사가 되는 건데 이거 할 의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시대가 시대니까 국민들도 이 성향이 굉장히 강한 거죠. 그러니까 국민들도 정부를 통제하려고 해요. 통제 대 통제 관계가 만났을 때 이게 갈등이 생각이 나는 거거든요. 사이버 폭력에서 서로 막 싸우고 부딪히고 개싸움이 된다. 서로 통제하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근데 대부분 피해자, 가해자가 생기는 거는 가해자 학생이 뭔가 이런 거를 막 하는데 피해 학생이 그거를 계속 수용하는. 아까 이 5가지는 다 일종의 인간관계에서의 다 전략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럼 뭐가 문제인 거냐? 엇박자가 날 때인 거냐? 정박자가 나면 문제가 없죠. 통제할 때 통제하고 수용할 때 수용하고 타협할 때 타협하면은 세상이 굉장히 평화롭게 돌아가는데 통제해야 될 때 수용해버리거나 수용할 때 통제하거나 우리 피해 학생도 그때 저한테 이러지 마세요. 저는 굉장히 귀중한 소중한 사람이거든요. 난 그런 걸 원치 않아요. 라고 딱 거부하고 자기를 지키고 통제해야 되는데 그때 그냥 수용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자기를 향해서 핑거포인트 내가 그럴 만할 거야. 내가 그래도 싸. 내가 뭔가 이유를 제공했기 때문에 쟤네들이 나한테 이렇게 하는 건 거야. 그래서 계속 핑거포인팅이 자기한테 돌아가면서 마지막에 결국은 자살을 하는 걸로 이제 가는 거죠. 그래서 이런 행동들에 대해서 약간 이게 상식적으로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오해를 많이 하는 부분이에요. 통제는 나쁘고 수용은 착한 거고 협력만이 살 길이고 그렇지 않다라는 거. 어떤 행동이든 그 상황에 맞게끔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사이버 폭력에 대해서 개념적인 면에서 인간관계에서 어떻게 대응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것들을 말씀드렸고 아까 걸로 다시 돌아가세요. 저희가 지금부터 좀 실질적인 이 역할에 따라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가 임의로 좀 나눠볼게요. 쌤이니까 여기 교사 교사를 어디 할까요? 김팀장과 아이들 그 다음에 본인 학생 여기 본인 친구 가해 네, 뭐, 뭐가 또 있을까요? 보기만 하다 하니까 그러니까 아이고 하나 더 교사 본인도 안 얘기해줘요. 가해분이 피해분 네,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되고 네.
주변에 있는 친구 거죠. 이렇게 가해 학생이 있고 피해 학생이 있고 옆에 있는 내가 방관자가 될 거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사람이 될 거냐, 이 양쪽으로 이렇게 보면서 있는 그 친구. 그래서 형식이나 이런 건 자유롭게 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두세 놈치로 하셔도 좋고요. 런칭을 좀 하셔도 좋고, 역할 어떻게 대체해야 할까.